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8월 7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병원과 재판소는 멀리할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해야 하고 송사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뜻이겠죠. 세월호 가족들이 한 달 가까이 땡볕 아래서 단식을 하고 법원을 드나들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들은 2번 죽는 겁니다. 고 윤일병 아버지도 지난 6월 초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건 조사 제의를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인권위가 오죽 미덥지 않고 미온적이면 그랬겠습니까? 정부가 할 일은 국민들 병원이나 재판소 덜 다니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오히려 화병을 부추기고 재판소 드나들 일을 만드니까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지요. 이런 정부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부 그냥 놔두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 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 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8월 7일 이강윤의 오늘. 여야가 조금 전에 오는 13일, 그러니까 교황이 방한하기 이틀 전이죠.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미 속보됐겠지만 기존에 요구해왔던 수사권이나 기소권은 철회하는 대신 상설특검법을 준용해서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보를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에 둠으로써 특검을 통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유지토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유가족들이 요구해왔던 것과 거리가 큰 것은 물론이고 각종 집회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야당이 그동안 공언해왔던 것들보다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영선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일정 부분 양보를 통해서 합의 처리하는 게 불가피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가족
유경근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거의 한 달 가까이 해온 단식을 헛짓거리로 만들 수야 없지 않겠느냐. 곧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 기자 여러분들은 잠시만 기다려달라. 그런 요지로 방금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기도 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략적 사고에 조금 약한 게 아닌가. 너무 밥을 빨리 지으려는 마음만 앞선 나머지 밥이 다 익기도 전에 압력밥솥 뚜껑을 열어버린 것은 아닌가. 교황 방안이 그렇게 중요한 시기의 한 분획점이 되어야 하는 건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란이 좀 거세게 일 것 같습니다. 당분간 혼돈 상태, 카오스의 지속이 예상됩니다. 바로 뉴스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첫 소식,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부터 알아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필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십시오. 네. 결국 야당의 양보로 특별법이 마무리됐다. 아직까지는 그런 분석이 지배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피해 학생의 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특례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원회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자는 후퇴안에서 한 발자국 더 물러나 상설 특검법의 임명 절차에 따라 특검 추천을 진행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7명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진상조사 특위 구성 문제에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5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각 2명, 유가족 측이 3명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치권 인사배제 원칙을 주장하던 새누리당이 일부 양보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 청문회 증인 등에 관한 문제는 특위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청문회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실시됩니다. 네, 세월호 유가족들 여야 합의 발표에 어떤 입장입니까? 예,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전명선 부위원장은 유가족과 협의 없이 수사권, 기소권을 제외한 특별법을 합의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5일로 예정된 범국민대회와 광화문 단식을 기존대로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부위원장은 새누리당의 변화 없이 다른 법안을 논의하지 않겠다던 박영선 원내대표의 변화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있다며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내용 말고는 합의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가족들의 의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족대책위는 국회에 항의 방문을 갈 예정인데요. 네. 항의 방문 이후에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세월호 대책특위의 위원장인 정진후 의원도 국민과 세월호 유족들을 낙담시키고 주저앉힌 합의라며 양당은 일방적인 합의를 철회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 논의를 재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100일 넘게 허송해 오다가 갑자기 급하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특히 원내 교섭 단체권은 갖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당과 이런 반구에 없이 그리고 불과 며칠 전 서울광장에서 박영선 대표가 직접 밝힌 것과도 크게 배치되는 아무튼 여름 전국이 대단히 뜨겁게 달아오를 뿐더러 지금 동조단식자들 크게 늘고 있는데 어쨌거나 혼란이 가중될 것 같고 결국 이것은 교황 방문 전에 뭘 끝내보겠다는 그런 새누리당의 최소한의 정치적 계산조차도 아마 획득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합의 발표가 나오기 전이긴 하지만 세월호 국민대책회의가 무슨 자전거 행진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오늘 오후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플래카드 등을 단 자전거를 타고 행진에 나섰습니다. 세월호 대책회의는 오는 14일까지 매일 오후 3시에 유가족의 단식 농성장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해 청계천과 대학로, 동대문, 명동, 서울역을 거쳐서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오는 자전거 행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월호 관련 그리고 특별법 관련 얘기는 이따가 정가 산책 그리고 게시판 읽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윤일병 얘기 조금 들어볼까요? 군인권센터가 윤일병이 병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죽었다. 의학 전문 용어로는 DOA, 도착 전 이미 사망했다. 이런 주장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윤일병이 병원으로 이송되던 당시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사건 당일 윤일병이 이모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은 뒤에 갑자기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이후에 주저앉아 옷에 소변을 흘린 채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구타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일병이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후송됐을 당시에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의학적으로 DOA라고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주범인 이 병장이 윤일병이 사망하길 바랬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목격 병사의 진술도 공개했는데요. 목격자인 김모 일병은 가해자 이 병장으로부터 윤일병의 뇌사 상태가 이어져 말을 못하게 되면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생긴 것으로 말을 맞추자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직 정하지 못했고 주 내로, 그래봤자 오늘 내일 아니겠습니까? 네. 주 내로 결정하겠다. 이것도 또 한 번 눈치를 이렇게 보는 모양이죠.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 윤일병 가해 병사들이 윤일병 속옷을 강제로 찢는 성추행? 이건 지금 사건 당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전에도 그랬단 말입니까? 사건 당일입니다. 네. 네. 예, 군인권센터가 또 밝힌 내용인데요. 이 병장 등 가해자들이 윤일병의 속옷을 강제로 찢는 강제 추행을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모 상병, 공범인 이모 상병은 헌병대 수사 과정에서 지난 4월 6일 밤 12시께 이 병장이 윤일병을 폭행하면서 속옷인 러닝셔츠와 팬티를 찢으며 5차례 정도 폭행했다며 속옷을 찢고 갈아입히기를 반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공범 유모 하사는 이 병장, 하모 병장과 함께 불법 성매매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이 같은 범죄들은 모두 공소사실에서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불법 성매매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휴가나 이 사건 당일 이야기는 아니고요. 휴가나 외박을 나갔을 때 불법 성행위 업소에 가서 그런 성매매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본 사건과는 관련 없고 윤일병이 함께 연루됐거나 그렇다는 건 아닌 거죠? 네. 해병대에서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총기 사고가 나서 다시 한번 병영 문화 개선이니 뭐니 하면 호들갑은 떤 기억이 나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군데든 끊이지 않나 봐요. 이번엔 무슨 소변기를 입으로 핥게 하는 그런 가혹행위가 적발됐다고요? 예,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 1사단에서 소변기 바깥 부분을 혀로 핥게 하는 가혹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지난 6월 23일 이 부대의 화장실에서 전모 1병이 양모 2병에게 소변기 바깥 윗부분을 혀로 핥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는데요. 전 1병은 소변기 윗부분에 물기가 남아있는 등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이런 가혹행위를 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4일에는 같은 부대에서 내무반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모 1병이 윤모 2병의 얼굴과 복부를 5대 이상 때린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후임 육군참모총장 임명했고 내일은 무슨 특별 인권 교육을 국방부가 전 장병이 참여하는 특별 인권 교육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28사단 윤모 1병 폭행 사망 사건으로 사의를 표한 권호송 육군참모총장의 후임자로 김요한 육군 제2작전 사령관이 내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제3군 사령관에는 김현집 합동참모 차장이, 제2작전 사령관에는 이순진 항공작전 사령관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윤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내일 전장병이 참여하는 특별 인권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육군, 해군, 공군 전 부대가 내일 하루 모든 일과를 중단하고 오전에는 부대별 지휘관 주관 특별 교육, 오후에는 전 간부와 병사가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거야말로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자 공무원들 특성이 또 한 번 그대로 드러나는군요. 네.
하루 종일 모아서 특별 인권 교육한다고 얼마나 인권에 대한 각성이 눈뜨겠습니까? 모여서 딴짓들이나 하거나 지루해 하거나 그러겠죠. 이런 것도 장관 실적으로 잡힐 테고 말이죠. 오늘 아침 조간 뉴스지만 조금 전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고 언젠가 손 대기는 돼야 할 거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차제에 뜯어 고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당정청에서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당정청 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당정청 회의에서 윤일병 사건에서 드러난 군 문제에 대한 대책과 공무원, 군인연금 개혁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참사와 윤일병 사건으로 관료사회와 군에 대한 개혁 여론이 일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다음 달 초쯤 개혁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 방침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 12조 2천여억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해만 따져도 2조억 원의 적자를 국고에서 보전했습니다. 군인연금도 지난해 1조 4천여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공적연금 개혁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었고 그렇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논의만 하다가 결국은 실패했는데 그 실패 원인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네, 김영삼 정부인 95년, 김대중 정부인 2000년, 이명박 정부인 2008년 세 차례에 걸쳐서 공무원 연금 개혁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또 친관료적인 대학 교수들에게 개혁 작업을 맡기는 바람에 그래서 실패했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요. 윤성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 개혁은 이해 당사자가 워낙 많고 복잡해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며 연령, 직급, 근속 연수별 연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한 뒤 객관적인 전문가가 개혁의 칼자루를 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연구위원은 또 아베 신조 총리 주도로 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낮추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일본에서 보듯이 최고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본 극우신문인 산케이의 보도, 즉 4월 16일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묘연 한 7시간. 여야 신경전을 좀 세게 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이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우여 후보자에게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박 대통령이 사라진 7시간 동안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소문을 실었다며 국내에서 진실규명이 안 되니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가 원수를 모욕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어서 만약 우리가 일본 총리를 국왕을 저런 식으로 기사를 썼다면 가만히 있었겠냐며 있었겠냐며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황 후보자는 사회부 총리가 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국가를 떠나 무책임한 언론 보도의 전형이라고 산케이 신문을 비난하면서도 이런 신문 보도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논란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안 의원에게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안 의원은 이에 외국 언론이 국가 원수를 난도질 수준으로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네.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학법 개정 이럴 때도 문제 있는 자세와 발언을 많이 해왔는데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무슨 넓은 의미의 교통사고다? 새누리당에는 무슨 교통사고하고 관련된 사람이 이렇게 많답니까? 예, 황 후보자는 오늘 안민석 의원이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라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냐라고 묻자 넓은 의미에서는 교통사고다라고 답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이후에 논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인식한 듯 넓은 의미에서 교통사고라고 말한 것은 사고 분류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며 사고의 의미는 단순히 교통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등 50여 개 교육단체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후보자가 친일 논란이 됐던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고 지난 2008년 한 사립유치원장에서 930만 원의 후원금을 받는 등 장관으로 부적합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가족들은 물론이고 쌍용차 해고자들과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자들도 미사에 초청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 쌍용차 해고자들과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자들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쌍용차 노조는 오는 18일 명동 성당에서 치러질 교황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 송전탑 반대 시위자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와 함께 초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 노조는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 활동해온 교황이 답보 상태에 빠진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 현장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 방안준비위원회는 이에 앞서 위안부 피해자들과 북한의 천주교 신자들을 해당 미사에 초청했습니다. 중국이 어제도 한국인 2명을 처형한 것에 이어서 오늘 또 마약 혐의로 수감 중이던 한국인 1명 처형했어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고 외교부나 우리 측 반응은 뭡니까? 예, 외교부는 오늘 중국 중급 인민법원이 필로폰을 대거 밀수,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 장모 씨에 대해 형을 집행했다고 전했는데요. 장 씨는 중국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12kg을 밀수, 판매한 혐의로 현지 사법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앞서서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에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마약 범죄로 사형에 처해진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한국 측의 입장은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마약 범죄는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 어느 특정국이라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처형된 장모 씨는 지난 2009년 6월, 그러니까 한 4년, 5년쯤 됐네요. 네. 5년쯤 전에 중국 사법당국에 체포가 됐고 약 5년 만에 오늘 처형이 된 거군요. 네, 중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애를 닳고 내국인들도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격적인 사형 연이어서 이런 것들은 좀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의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와 강원 지역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우량은 강원 영동과 경북이 20에서 60mm, 충청과 호남, 경남지방은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앞으로 충청 이남지방에는 국지적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9도, 대구 28도 등으로 비가 오면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낮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와 남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고 있고 서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태풍 할롱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동쪽으로 이동해서 우리나라를 비켜갔지만 동해안 지역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모레인 주말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영남과 강원 영동 지방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그거는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미리 듣는 뉴스K 황준호 팀장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뭘 톱뉴스로 갑니까? 예, 일단 여야 오늘 원내대표 세월호 합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기본적으로 야당이 많이 물러선 대폭 양보? 예, 대폭 양보. 굴욕에 가까운 후퇴다. 뭐 이런 말들이 많대요. 양보라는 말은 약간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후퇴지. 이거는 후퇴. 밀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이 하나 얻은 게 있다면 그나마 그 조사위원회 인적 구성을 한다 부분에서 얻는 게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가 되는 게 그 특검보가 그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해서 뭐 특검에게 보고한다 이라고 했는데 지금 박주민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이미 합의된 거다. 예. 별로 중요한 쟁점이 아닌데 마치 그거를 새누리당이 양보한 것처럼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원래 이런 해왔습니다. 약자가 양보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가수나 강자가 양보하는 거고. 예. 둘째, 그 특검보를 진상규명위원회에 두는 것은 뭐 상설 특검을 하자면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수사권을 줘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뭐 특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의 문제고, 무엇보다도 시한이 대단히 짧다. 6개월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이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 내용을 나오지는 않았지만 오후 7시에 국회 본청에서 가족대책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불만을 많이 쏟아내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라고 할까는 새누리당 여당의 전국 주도 상황인데요. 네.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 때 보면 뭐 세월호 이거를 해야 된다,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동시에 북한 응원단을 후하게 대접하자. 예. 그리고 천안함 사건 이후에 있었던 오이사 대북 조치를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심지어 주한미군 한미 소파,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 협정 소파 개정 요구를 시대에 맞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리고 지난주부터 김무성 대표가 직접 한민구 장관을 불러가지고 책상도 치고 자기들이 약간 손해를 보는 거지만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게 더 많은 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북한 문제, 대미 관계 이런 데서까지도 종횡무진 이슈를 주도하고 있고 그러면서 세월호를 떠내보내려고 하고 있고 세월호 전국을 끝내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좀 정리해서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김관진 장관에 대한 책임론 이런 것들도 조금 묻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인터넷 국민 TV 뉴스에서 먼저 단독으로 붙여서 보내드린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윤일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그 가해자 중에 한 명으로 돼 있는 그렇지만 불구속 기소가 된 딱 한 명 있죠. 이일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일병도 엄청난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저희가 군 검찰의 공소장을 입수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다. 지금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사망한 윤병장의 가슴을 2번인가요? 내려치긴 했는데 그것도 선배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이거 너 때리지 않으면 너 또 맞는다. 위 선임병들이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고, 네. 그 다음에 치약 고문이라고 치약 하나를 다 먹게 했던 거. 이게 사망한 윤일병이 아니라 바로 이일병이 그런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아하. 치약은 이일병이 당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군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아침에 인터넷 기사로 내놨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좀 자세하게 리포트로 만들어서 뉴스K 시간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타 언론사들이 놓쳤던 것 잘 찾아내서 단독 기사로 만들었군요. 예. 이런 내용들 가지고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 때문에 거기 마감 시간 다 돼가는데 좀 바쁘겠습니다. 분투하십시오. 지금 숨 막힐 지경입니다. 네. 예. 분투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K의 황준호 팀장이었습니다. 지휘관의 관리에서 벗어난 생활관은 개인의 생활이 보장되는 곳이 아니라 죽음이 엄습하는 공포의 장소였습니다. 문제를 개선하려는 병사도 집단 따돌림에 견디지 못해 폭력에 동참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아무래도 한 공간에 계속 있으면 마음에 안 들고 하면 맞는 거죠. 자기가 올라가도 계속 똑같이 하는 거고. 병원에 입원한 김모 일병의 사진입니다. 눈 아래 뼈가 골절됐고 가운데 이마뼈 일부도 함몰됐습니다. 지난달 24일 경기도 안양의 모 부대에서 선임병의 지시에 인상을 썼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동료가 있는 애를 내보내고 문을 닫고 먼저 목을 조인 다음에 안경 낀 애를 눈을 가격을 했어요. 남양주에서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전모 일병이 구타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선임병 7명이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고 부모 욕을 하라는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휘관들한테 얘기하면 군생활 못할 것이다. 가만 안 둘 것이다. 나가서까지도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윤일병에 대한 가혹행위는 경남의 한 4년제 대학에 다녔던 이모 병장이 주도했습니다. 전자제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이 병장은 계급이 올라가면서 난폭성을 드러냈습니다. 이 병장은 후임병에게 치약 한 통을 짜먹이고 입을 벌려 물을 들이붓는 등 고문을 일삼더니 곧 대상을 윤일병으로 바꿉니다. 대걸레 자루가 부러지도록 때리고 살려달라고 하소연해도 하루 3시간 기마 자세를 시켰습니다. 걸을 수 없도록 다리를 폭행한 뒤 왜 절뚝이냐며 구타는 또다시 이어졌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윤일병이나 이일병처럼 얻어맞는다. 나를 찌르는 놈은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하고 어머니는 섬에 팔아먹이겠다는 협박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같은 반인권적 병역 문화. 장군 이래 일제시대의 권위주의를 탈피하지 못한 다시큰데 우리 군을 거쳐간 수많은 별들. 그동안 무엇을 하셨나? 안 물어볼 수 없는데. 반대하는 것이 전 국민의 뜻인데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전직 군장성의 모임인 상우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에게서 가져오려고 하자 반대했다. 김지욱 대변인. 이 정권에 대해서 심한 분노를 느낀다. 그러자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에 대해 성우회 재반박을 하고 나서는데 김성은 전 국방부 장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가지고 매도를 하고 과거의 6.25 전쟁 때에 우리가 만약에 싸워서 지키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없을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독재 정권인지 뭔지 비난하지만은 우리나라를 부강케 만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성우회 회장이던 사람은 김상태 전 공군 참모총장. 공군의 군사 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회사의 대표는 50 시절 공군 참모총장을 지낸 김상태 씨였고 김 전 총장의 회사가 록히드 마틴에서 받은 수수료는 검찰이 확인한 것만 25억 원. 바로 이 사람이었다. 미국한테 매달려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가지고 엉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김상태 성우회 회장의 말. 별달 거들먹거리고 작전 통제권 우리의 작전 통제 하나 제대로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선호하겠지요. 그러면서 밤잠이 오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밤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작전권을 줄 경우 발생할 국가안보상의 문제 때문이었나, 아니면 혹시 수입이 줄어들 것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나.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네. 게시판은 조금 있다가 정가 산책을 마침과 동시에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날과 달리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 소식에 분노한, 실망과 분노와 또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글이 특별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가 산책 마치고 다시 찬찬히 보기로 하겠고요. 최영일 평론가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보다 훨씬 통화감이 좋군요. 네, 사무실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유선은 아니지만. 네. 조금 전에 전해졌는데 상당히 반응이 뜨겁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실망하는 분위기도 역력하고요. 그렇죠. 여야가 오는 13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일단 그 내용을 잠깐 간추려 주시고 그거에 대한 정치적 해석, 반응, 향후 전망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사실은 지금까지 여야가 특별법을 합의하지 못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질질 끌려왔고요. 네. 이게 우리 기억을 한번 잠깐 돌이켜보시면 세월호 국조특위가 시작된 게 6월 2일이었습니다. 네. 세월호가 4월 16일에 터졌고요. 그런데 6월 4일이 바로 지방선거여서 6월 2일 특조가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진도 팽목항을 여야 의원들이 내려가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랬죠. 이 새벽에 이 여당 의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야당 의원들만 팽목항으로 내려갔었고요. 용산역에서 기차 타고 그렇게 혼자 갔죠. 네, 맞습니다. 4일날 선거 치르고 나서 5일날 다시 또 한번 팽목항을 내려갔죠. 이게 실제로 이 특위가 가동된 것은 5일로 보는 것이 이제 맞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관 보고 등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쳤습니다만 우여곡절이 있었고 제일 핵심은 이제 특별법을 논하기 이전에 8월 4일부터 7일까지 이번 주였죠. 예. 이번 주에 청문회가 열렸어야 되는 일정입니다. 그 문제는 열리지 못한 이유는 이 증인 채택의 여야 입장 때문이었던 거고요. 네. 여기에 이제 더해서 핵심적으로는 특별법이 여당안과 야당안의 이제 차이가 컸는데 사실은 그 내용의 이제 어떤 차이의 유무보다도 핵심은 유가족의 특별법이 이제 따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민변하고 함께 만들어 놓은. 민변하고 함께 만든 거죠. 이게 다 법조인들이 충분히 헌법질서 내에서 문제가 없는 법조항으로 만들어 놨는데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왜곡된 이제 전파들이 많이 있었어요. 흠집 내기가 여당에 의해서 많이 집요하게 맞습니다.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주로 이제 일베 회원들로 이루어진 1인 시위자들이 네. 의사자 지정 이게 가당한 일이냐 또는 왜 이제 이 대학을 특례로 보내줘야 되느냐 보상금을 몇 억씩 요구한다 이런 유언비어죠. 유언비어. 왜냐하면 팩트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걸 가지고 이제 시위를 하면서 어찌 보면 여론과 또 언론은 여기에 이제 반향을 일으키면서 호도하고 있는데 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의 구성. 두 번째로는 수사권을 조사위에 부여해라. 네. 기소권을 부여하라.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요 네 개가 끝이거든요. 네.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렇죠. 의사자 지정 문제 없고. 배상, 보상 얘기 일체 없고. 배상, 보상 문제는 진상이 밝혀진 이후에. 네, 그것은. 배상, 보상의 주체가 누구이며. 네.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지는 법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예. 무리한 요구가 주장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오히려 이제 이 한때는 야당 쪽에서 이 유가족하고 협의하던 초기에 의사자 지정 문제나 이 보상배상 문제가 일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초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족 대책위가
이 안에는 유가족도 들어있고요. 지금 10분의 실종자 네, 가족도 들어있고요. 네. 조금 압축해서 말씀 좀 진행할까요? 들어있고요. 네. 그래서 모든 이 관련 가족들의 이제 의지가 집약된 것으로 본다면 어쨌든 이 지금 이 가족대책위의 이 특별법 안은 말씀드린 4개 외에는 없습니다. 네. 이 중에서 오늘 지금 여야가 원내대표 이 주례회동에서 뭐 매주 모이기로 돼 있거든요. 네. 국회 식당에서 점심도 거르고 회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합의 타결이라고 나오는 거에 저는 지금 오늘 물음표를 붙였는데요. 네. 과연 이게 타결이냐. 네. 자, 우선 보시면 수사권, 기소권 다 빠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상설특검제가 이제 7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설특검으로 간다. 이렇게 돼서 진상조사위가 17명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는데요. 네. 여당에서 5명, 야당에서 5명, 이 진상조사위원들을 이제 추천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법조 쪽에서 4명, 그리고 3명을 이제 3명의 TO를 유가족이 추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족이 추천하는 진상조사위원은 이제 17명 중에 3명인 거죠. 예. 여야가 또 이제 어떤 이제 인사들을 추천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진상조사위는 이렇게 구성이 되지만 사실 법적으로 이것을 조사 수사하는 권한은 특검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동안 이 상설 특검에서 또 이 야당이 요구하는 이 특검 검사를 야당 추천하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당은 계속 반대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결국 그것도 포기했고요. 포기했습니다. 네네. 포기했고요. 상설 특검 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타결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건 거의 날조 수준이다. 언론이 지금 잘못 전파하고 있다라고 오늘 바로 오후에 확인되고 있는 것이 네. 지금 이 청문회를 미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8월 지금 17일부터 22일까지죠. 네.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되어 있는데 뒤로 미뤄져서 열리면서 그동안 증인 채택의 문제가 심각했는데 증인 채택도 타결이 됐다라고 지금 쓰고 있는 신문들이 있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타결은 아니고 간사들한테 일임을 한 거고. 여야 간사에게 일임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간사들이 또 서로 이제 이 증인 채택안을 놓고 싸워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제1선에서 야당이 이 정도로 후퇴했으면요. 네. 이거 지금 유가족 안들 하나도 반영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수사권 포기한 거고 기소권 포기한 거거든요. 네. 진상조사위 구성에 대해서도 결국은 진상조사위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조사와 이제 보고 정리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잠깐만요. 정리를 조금 네네. 하자면 지금 총 17명의 위원인데 야당이 5명이죠. 그리고 그렇죠. 유가족 추천위원이 3명이니까 네. 이 사람들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똑같은 의견 보조 일치를 한다고 해도 8명. 그런데 8명이죠. 반수는 못 되는 거죠. 17명이니까. 반수가 안 됩니다. 반이 넘으려면 9명이어야 하니까. 그렇죠. 일단 맞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논의의 주도권이나 이런 것을 잡지 못한 건 뭐 확실한 거고. 네. 물론 청문회 증인 얘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요. 네. 이따 7시에 국회에서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금 우리가 뭐 몇십 분 남겨두고 짐작해서 말하는 것은 위험하고. 네. 어쨌거나 지금 유가족들이 그동안 쭉 주장해왔던 것에는 크게 미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이 정도 수준으로 합의하려고 그럼 이렇게 시간을 끌었단 말이냐. 이 너무도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질문에 대해서 야당이 별 할 말 없어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국이 풀려갈지를 한번 좀 조심스럽지만 예측해 주신다면요. 자, 이 특별법 문제는 야당이 일단 합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발표된 기조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야당이 또 번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거든요. 예. 유가족분들께서 오늘 7시에 정말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전 전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외에 또 이제 유가족 기자회견은 이제 지켜보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만 예. 국민적인 상황에서도 지금 야당의 오늘 이 합의 타결이라고 하는 말은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이 입장이 지금 대다수거든요. 네. 아까 지금 이 선생님 말씀 주신 그대로 이 정도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다면 이 투쟁한다고 투쟁 정당도 포기한다고 지금 얘기를 어제 드렸습니다만 네. 이 행위를 해온 것인가? 결국은 이 여당이 강조하던 부분들의 대부분 합의를 해준 방식의 타결이에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야당으로서 그동안 유가족의 입장, 어제는 제가 일부 야당에서 유가족의 입장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어제 이 시간에 드린 말씀을 지금 철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이 유가족들도 내버린 상황이고요. 예. 또 국민들이 최소한 야당에게 바랬던 세월호 특별법을 제대로 제정해서 정말 후퇴하지 말아야 되는 마지노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저는 기소권도 양보 가능하다고 했어요. 네. 하지만 수사권은 가야 된다고 했고 여기는 지금 수백 명의 법조인들이 서명을 해서 여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법질서 체계를 흔드는 건 아니다. 네. 아무런 하자가 없다. 법조인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 마당에 네. 결국 야당 스스로 모든 카드를 다 내려놓고 네. 어찌 보면 오늘 철수를 한 셈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네네. 말씀하세요. 그 원인이 무엇일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과연 그렇다면은 이 야당 내에도 지금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고 자기 머리를 깎아야 하는 지금 이 목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혁신을 해야 되고 당을 해체하고 새롭게 세워라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고요. 네. 노선을 뭐 선명하게 정해라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그 숙제도 산적해 있지만 저는 그것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양보할 이유는 절대 아니다. 오히려 네. 세월호 특별법에서 야당의 혁신이 시작돼야 되는 원점이자 기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원점이자 기반을 지금 어찌 보면은 다 무시해버린 상황에서 예. 야당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예. 사실은 11대 4의 이 상황은 사망 선고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사망 확인 선고입니까? 예, 뭐 확인 사살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근데 이게 예. 이 어떤 뭐 남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예. 해야 할 최소한 야당의 마지막 임무를 지금 내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스스로 무장 해제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제 굉장히 이제 심각한 우려가 될 수밖에 없고요. 최 평론가님, 이 점은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네. 말을 중간에 뚝 끊고 들어간 건가요? 괜찮습니다. 네네. 그 박영선 대표가 네. 주례 회동은 말 그대로 그냥 늘 해오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서 특별히 그동안 여러 채널별로 준비를 다 하다가 자 오늘 완전히 단판을 짓는다 이런 것도 미리 네네. 좀 뉘앙스도 풍기고 예고도 하고서 만난 게 아니고 그냥 그렇죠. 매주 만나던 거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완구 대표하고 충분히 뭐 얘기는 하고서 이 안을 가지고 추인을 받겠다. 그리고 유가족들과도 협상을 하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당이 지켜왔던 이 1년의 흐름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나 박영선이가 지금 원내대표 직무대행이자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와서 의견을 묻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에 네. 이 정도는 안 되겠다. 뭐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은 이런 경우에 이 간사 합의가 되든 뭐 원내대표 합의가 되든 의제가 풀리지 않으면은 긴급 의총을 열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다를 소집하거나 최소한 의총이 아니면 지금 이제 최고위원회가 다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대위원들을 모아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당이 이 정도 카드를 주고 우리가 이 정도 카드를 이제 받을 수 있겠는데 갈까요 말까요 하는 내부 의견은 청취해야죠. 예. 근데 지금 어찌 보면은 그냥 식당에 원내대표 둘이 앉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이런 표현이 방송에서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뒤가 뭔가 구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추정을 드리는데 네. 지금 우리가 특별법을 가장 이제 쟁점으로 두고 주변 상황을 보면 말이죠. 저는 이 집권 여당에서 이 특별법만 가지고 이 야당과 밀당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 오늘 이제 일련의 뉴스들 중에 다 묻혀 있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윤일병 사건과 지금 특별법 문제가 다 매체들을 뒤덮고 있으면서 빠져 있는 사건들이 뭐냐면요. 네. 최근에 이 여야 의원들이 지금 이 검찰에 소환되는 일련의 사태가 있습니다. 사전 공안 정국이요. 네. 공안 정국이라고 이제 야권은 또 주장을 하고요. 신계륜 의원은 이제 돈 받은 일 없는데 지금 이게 표적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 먼저 이 소환되고 있는 줄줄이 국회의원들이 있죠. 예. 철피아가 있죠. 지금 조현룡 의원이 걸려 있고 오늘 구속영장 청구됐죠. 예,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리고 또 박상은 의원 이게 원래 한참 전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야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핵심적인 해피아의 이 첫 번째 인물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이제 시간을 끌다가 이제 수사 들어가는 상황으로 나와 있는데 이 시점과 맞물려서 이제 야당의 중진 의원들에 대한 어떤 이 금품, 비리 이런 문제들이 같이 터져 나왔어요. 네. 이 MB 정부 때도 종종 있었던 형식이긴 한데 이 여당 의원들의 부패 비리가 터져 나올 때 야당 의원들을 같이 이제 묶어 들어가는 형태. 예. 그러니까 우리만 더럽냐, 저쪽도 더럽다 이런 형태의 이제 검찰의 야권에서는 이걸 공작 수사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도 있는 예. 그런 이제 일련의 흐름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제가 오늘 특별법의 전격적인 이 해결, 야당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완전히 뒤로 후퇴해버린 예. 여당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예. 이 지금 타결이라고 하는 것은 박영선 원내대표 혼자 이완고 이 원내대표와談判 형식으로 테이블에서 결정을 낼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보고요. 예. 그 뒤에 뭔가 여당의 상당히 야당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압박 카드가 존재하지 않는 한 네. 우리가 뭐 어느 정도 박영선 의원도 이 중진 의원으로 다 알고 있는 정치인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이 개인적인 의사결정에談判이 가능했을 것인가? 그래서 좀 이제 이것을 지금 신뢰하기가 매우 이제 찜찜한 상황에 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야당 내에서 물론 의원들 내에서도 갑론을 박이 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에게 뭔가 명명백백하게 어떤 이유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네. 더 이상 뭐 시간을 끌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는 변명의 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오늘 이 시점에는 누가 야당이냐면요. 가수 김장훈 씨가 야당이에요. 네. 혼자 지금 25일째 단식하고 있는 유가족들 이 안에 뛰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네. 사흘째 단식을 하면서 네. 그분도 몸이 성치지 않은 분입니다. 그렇다고도 그러네요. 공황장애도 있으시고 또 공연도 앞두고 있고 그런데 이 죽음까지 각오하겠다라고 하면서 눈물 흘리고 또 지금 이 어제 제가 올린 트윗을 보니까 네. 안산에 있는 합동 분향소를 갔더라고요. 아, 그 네. 수많은 영정들이 있는 그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트윗을 올리면서 이제 조문객들이 하루에 5명 정도가 온다고 한다. 아, 그래요? 여기를 이렇게 비워둘 수가 있는 거냐. 어. 안산을 많이 찾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굶고 지금 안산과 광화문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이러겠습니까? 네, 어차피 대통령이 유가족 보러 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그건 뭐 거침없이 하고 있고 말이죠. 예. 지금 이제 115일째인가 그럴 텐데. 그렇습니다. 이게 116일째에 타결이 되면 성공인 것이고, 네. 130일째에 타결이 되면 실패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시간 변수는 아무 문제가 네, 없는 거죠. 최소한 400만 명의 국내외 국민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라라고 명문화되어 있는 그 서명 용지에 서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400만 명이.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일거에 무력화시키거나 그냥 참고 자료 정도로만 치부하고 저쪽으로 테이블 저쪽에 밀어넣고 일방적으로 이런 합의를 했다. 그렇죠. 뭐 교황 방한 전에 뭔가 서두르려는 여당의 새누리당의 뭐 압박과 회유 이런 것들에 조금 밀린 게 아닌가 싶고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비대위 체제에 요구되는 것은 딱 두 가지 아닙니까? 네. 앞으로 당이 잘 추스려 나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 리스트 정하는 것 사실 그건 다 이미 캐비닛 속에 들어 있고요. 그렇죠. 당이 위기 빠질 때마다 항상 나왔던 것들이니까. 또 하나는 이 세월호 특별법만 잘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것, 이 두 가지만 해내도 비대위로서는 충분히 자기 소임을 다하는 건데 네. 이렇게 급하게 그다음에 국민 다수의 뜻과 유리된 채 이렇게 하는 것에 대단히 조금 아까 우리 최 평론가께서는 무언가 구린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정을 해주셨는데 그 물음표는 이제 차차 확인을 해 나가기로 하고요. 있다고 보는데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계속 이러한 것들이요 한 번에 주고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년의 정치 과정을 봅니다만 한 번 이제 정말 그 코가 꿰이면 계속 헤어나지 못하고 밀리는 거 아닙니까? 어제 제가 새롭게 해체 재구성되는 혁신야당에 바라는 게 딱 두 개였거든요. 하나는 정부는 지금 집권여당은 레토릭, 수사로 한다면 야당은
몸빵을 하더라도 실천으로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나 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좌우 개념에 갇히지 말고 미래를 선점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비전을 세워서. 네네. 근데 그게 전 뭐라고 보느냐 하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도 했고요. 네. 눈물도 흘렸고요. 그런데 지금 이 세월호 특별법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전선이 약자와 이 소외자를 보호해야 하는 야당의 이건 뭐 야당이 좌든 우든 상관없고요. 야권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임무 역사적으로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네. 이것이 저는 세월호가 유일한 지금 이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지금 이제 다 여권의 안으로 용납을 해버리면요.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5일이냐 130일이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진상조사위가 만들어지고 1년 2년이 걸리더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또 적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소모해야 할, 네. 싸워 나가야 할 이것이 이제 종착점이 아니라 첫 번째 시발점인데 맞습니다. 네. 이 스타트 라인을 설정하는 것 자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명의 위원 중에 9대 8로 지금 나눠놨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안고 시작을 하잖아요. 네, 과반이 그러니까 안 되니까 관철시킬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패하면 야권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국민 모두 다 공감을 해줬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웠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네. 미디어들, 기성 미디어들이 다 야권의 목소리는 배제하고 여권의 목소리만 증폭하고 이걸 우리도 다 알고 공감을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예. 국민TV에서 우리 또 이 선생님처럼 이 귀하고 훌륭한 분이 이렇게 방송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야권이 이제 변명을 못하게 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스스로 기울어진 경기장을 인정해버리고 시작을 하면서 그 점이죠, 그 점. 네, 그렇게 해놓고는 국민들에게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염치 없는 요구고요. 안타깝습니다. 옥쇠를 각오하면 더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게임하는 초등학생들도 이 룰 메이킹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엔 다 아는데요. 네. 이 룰 메이킹의 과정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다 포기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진상조사가 또 흐지부지 되거나 이 유병헌 미스터리처럼 됐을 때 네. 여기에 대해서 야권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인들 예. 그 합의서 들이밀면서 집권여당은 너희가 그렇죠. 사인했잖아. 그러면 게임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미국은 그때 미국은 9.11 테러 진상 밝히는데 1년 넘게 꼼꼼히 찬찬히 서둘지 않고 그러나 확실하게 해왔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데 특검은 지금 활동 시한이 일단 6개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령 일부 기한 연장을 한다고 해도 한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13일까지는 아직 좀 한 일주일가량의 시간이 있고 오늘 저녁에 세월호 가족들의 기자회견 그리고 내일 오전 상황 오늘 밤에 국민 여론 형성되는 거 이런 거 봐가면서 뭐 약간의 변동 여지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미 큰 것을 다 공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승자박에 빠져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은 들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 평론가께서 가수 김장훈 씨가 단식과 분향소를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 청취자 몇 분께서 사실관계를 조금 바로잡아 주셨군요. 안산의 그 종합분향소가 아니고 인천에 있는 일반인 분향소였답니다. 안산이 아니고 인천이었군요. 네네, 우리 어제 올라온 트위터만 봐서. 네, 잠시 자료 하다가 조금 착각 있으신 것 같고요.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게. 오보를 낼 뻔했는데 예. 실시간으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니까. 저희 청취자들 좋네요. 게시판이 아주 굉장합니다. 언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게 굉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네. 지금 이 울분을 이게 뭐 시리아 방송대국 상황 아닙니까? 야당은 왜 이렇게 얻어맞아서도 아플 텐데 네. 하지만 이 아픈 것을 이 도구로 삼지 말고 약으로 삼아서 죽었다 부활해 다오라고 정말 애정어린 비판을 가하고 있는 건데 스스로 이런 또 패착수를 더 버린다면 정말 어제 어찌 보면 집권 여당은 지지층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유기적 조직이다. 야권은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갈래로 지금 분열이 되어 있어서 이 당 내에 개파 논리에 폐쇄되지 말고
이 범연을 완전히 깼다가 재구성하기 위해서 네. 더 크고 단단하게 한번 우리가 새로 성을 쌓아보자 네. 이런 염원을 말씀드린 것인데 네, 네. 지금 이 오늘의 상황은 뭐 야권 내에서도 지금 당내 분열의 또 하나의 촉진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러게요. 국민과 당을 유리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정말 이게 뭐 오늘 하루 뭐 분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평론을 대신해서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이 선생님 차분하게 말씀 주신 대로 저녁에 유가족 입장 또 이제 국민 여론 다 한번 다시 모아봐야 될 텐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치 논리상 우리나라에서 합의해버리면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네. 이 나쁜 선례를 또 어떻게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정말 무색하게 돼버린 선거 11대 4보다 저는 오늘 이 협의가 네. 더 뼈아픈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맥점을 잘 짚어주고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당내외 그리고 국민과 가족들, 유가족들 사이의 혼란만 훨씬 더 키워놓은 그렇죠. 그런 합의 발표가 아닌가 싶고요. 네. 요번 거는 조금 짧게 압축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두 번째 아이템으로는 윤일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지금 뭐 꼭 네. 비단 윤일병뿐만이 아니고 민간에서도 아주 엽기적인 묻지마 살인 폭력, 이를테면 김해 여고생 살인 양태라거나 이런 그렇죠. 거. 도대체 뭐 군내 추가 가혹행위 이런 것들은 뭐 계속되어 오는 건데 어떤 사회적 배경이나 요인이 있길래 네. 이러는 것인지 우리 최영일 평론가 시각에서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고 정말 마치죠.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네. 하나하나 사건들이 다 엽기적이고 정말 끔찍하기 때문에 시간을 한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뭉뚱그려서 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90년대에 예.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이런 굉장히 사회 구조적인 혼란. 지금 우리가 관피야 뭐 대통령의 이제 어법으로는 적폐척결 예. 이러한 문제들이 과거에 발생했을 때 그때 지존파가 등장했었거든요. 예, 그랬죠. 이들이 인육을 먹고 부자들을 증오해서 강남 오렌지족들, 부유층 그랜저 타고 있는 사람들 잡아다가 전남으로 데리고 가서 살해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나왔는데 네. 이들이 정말 순박한 시골 청년들이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적 욕망이 90년대에 폭발할 때 이들은 정말 촌에서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10억을 모으겠다. 이게 목표였습니다. 젊은이들이. 근데 이들이 결국은 이제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서 다 사형당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들도 사회구조, 이 자본주의 체제의 희생자였던 거죠. 어찌 보면. 네. 뭐 스스로 잘못된 선택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벌어지는 이 일련의 양상들도 폭력의 고리가 지금 악순환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군이라고 하는 특수성 또 민간 영역 내에 15살 지금 여중생들이 3명, 4명 가담해 있거든요. 그렇죠. 김해 여고생. 그리고 또 빌라 고무통 변사체 사건 보면 또 한 주부가 어찌 보면 아이들을 방기한 채 여러 남성들을 이제 1년 죽음으로 몰고 갔거나 이제 살해한 정황인데 이 모든 부분이 저는 사회 구조적인 병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뭐 모든 인간에게는 이제 선한 의지나 악한 또 속성이 함께 작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디르케임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아노미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자살론에서 쓴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노미 자살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 엽기 살인 행각들도 모두 다 제가 보기엔 사회적인 아노미적인 살인들이다. 혹은 아노미적 폭력 현상이 분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치안 따로 놀고 아무도 해결을 못 하잖아요. 이 공권력이 지금 거의 마비되어 있는 상태고 국민들은 불안하고 근데 결국 정부와 권력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냥 물음표를 달 뿐이고 유병헌 미스터리도 해결되지 않았고요. 그렇죠. 이게 또 세월호의 주범이라고 정부는 지목을 했는데 결국은 해결 못 해놓고 있고 그러면서 다른 진상들은 지금 덮어버리기 위해서 국회 내에서는 여야의 당합이 벌어진 것이고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문제점이 지금 집약돼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살인공화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인공화국의 해결은 저는 세월호가 풀려야 나머지가 풀린다고 봅니다. 다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최대 고리는 세월호다. 그럼요.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이 지금 이렇게 표류하다가 대단히 실망스러운 양태로 가는 걸로 봐서는
지금 우리 최 평론가가 진단한 여러 가지 병리적 요소들 한꺼번에 청산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럼요.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무섭고 불안한 거죠. 네. 네, 시간 되면 다음에 요 살인공화국 문제 한번 조금 디테일하게 짚어보시죠. 네, 살인공화국. 말은 섬찟한데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우리 민낯 중 하나니까. 지금 매체만 열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사건의 이제 연속이기 그거는 때문에요. 따로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아유, 이게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한 분석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격분해 있어서 내일은 좀 수습하고 통화드리도록 할게요. 그러시죠. 내일은 조금 이제 컵의 부유물들도 가라앉고 뭔가 조금 그래야죠. 가르마를 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일 심도 있는 분석 부탁드리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게시판을 좀 바로 보겠습니다. 지금 6시 36분인데요. 오늘 게시판은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제가 원래는 자사고 논란 관련해서 행간을 준비했었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에는 오늘 현재 돌아가는 전국이 너무 위중해서 교육 문제가 가벼운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한가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행간은 보류를 하고요. 게시판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지금 무엇을 결론 내리거나 우리가 재단하기에는 아직 정보가 충분치 않고 변화의 여지가 좀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충격적인 합의다. 일단은 거기까지는 상당수의 정서를 모아낼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장과 밀실님께서는 모두가 멘붕 상태다. 아마 이 말이 2012년 12월 20일인가요? 그 대선 다음 날 이런 말들 많이 봤는데 꼭 그때처럼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렇죠. 100일 넘게 그리고 지금 한 달 가까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겨우 이 수준의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했단 말이냐. 400만 명, 최소 400만 명의 서명 용지는 그럼 무엇이었단 말이냐. 세월호에서 살아 돌아온 총 70여 학생 중에 한 40여 명이 그때 안산에서 국회까지 1박 2일로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빗속을 뚫고 세월호 부모님들 그리고 안산 시민들 몇몇 의원들이 또 같은 코스로 1박 2일에 걸쳐서 걸어와서 시청광장에서 수만 군중과 합류하고 뜨거운 연대의식을 확인하고 그랬던 게 불과 보름이 채 안 되는데 오늘의 이 합의를 지켜보면서 멘붕이란 말 충분히 동조가 됩니다. 어린 왕자님께서는 세월호 100일째 되는 날 7월 24일이었죠 아마? 그날 광장에서 유가족에게 한 말은 순구라였네요. 거짓말이었네요. 역시 한길 상궁이 어디 가남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영선씨 지지 않는 여의도 사쿠라들 어찌할꼬. 안철수 김한길은 일단 이 선에서는 빠졌습니다만 그동안 당이 유지해온 노선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박영선 비대위원장도 크게 자유롭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결기를 보인다면 그것과 단칼에 단절하고 비대위원장으로서 배수의 진을 치고 130석이 야당이 얻어낸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시절에 152석을 획득한 것 빼고 야당 상태에서는 최대 의석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그 숫자가 적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건 택도 없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반드시 결기를 보이면 충분히 여당을 견인해낼 수 있죠. 국회 선진화법도 있어서 5분의 3을 획득하지 못하면 새누리당이 5분의 3을 획득하지 못하면 158석 가지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지금 손에 주어진 무기조차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어린 왕자님의 말씀에 수긍하고 동의합니다. 버지니아 울프님께서는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새정년을 믿어주고 싶다. 박영선 의원을 믿는다라는 희망의 한 자락을 놓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말씀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박영선 의원이 마이크 앞에서만 강했던 사람은 아닌가 또는
제대로 뭐 운동을 하거나 이런 조직적, 전략적 사고가 몸에 밴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아나운서로 들어갔다가 기자를 조금 하다가 정동영 의원의 추천으로 정계에 들어와서 그 뒤로 이명박 BBK 국면에서는 발군의 실력을 보였던 것은 맞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박영선은 그런 박영선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전격적인 그리고 대폭 후퇴, 굴욕에 가까운 그 합의를 해준 거에 대해서 더 놀라움이 크다. 이런 것들이 주요 정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와 시사, 예. 나뭇잎 사이로님께서는 문화와 시사의 눈으로 보시니까 요점이 느껴지네요. 아마 최영일 평론가의 코멘트에 대한 답변, 코멘트이신 것 같고요. 보민 아빠께서는 우리 99%의 국민들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상징적으로 쓰신 99%죠. 실질적으로도 새누리 참사,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는 뭐 99%가 다 같으리라고 봅니다. 퍼렁 팬더님께서는 새정치연합이 오늘의 합의를 왜 양보라고 떠드는지 모르겠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세월호 특별법 등 일련의 문제 중에서 새정치연합이 무슨 견제를 했고 뭘 해왔는지 모르겠다. 국민들이 현 정권을 견제하라고 130석을 줬는데 고작 13석 같은 존재감이 드는 건 왜인지 모르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블루벨벳께서는 투쟁성을 지양, 그러니까 투쟁 일변도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더니 진짜 그 말대로 하는구나. 새누리당이랑 짝짝꿍을 해버린다. 이렇게 꼬집어 주셨습니다. 호위무사께서는 3명, 국회의원 3명 구하려고 세월호 사망자 300명 이상을 버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신줄을 놓은 듯이라고 추측으로 해 놓았다시피 이걸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뭐합니다만 야권에 가해지는 일련의 수사 칼끝과 오늘의 합의 발표 사이에 어떤 함수관계가 있을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대국민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이게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요. 쑥부쟁이께서는 생계형 정치 자영업자들의 집합소인 새정치연합에게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새누리 이중대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새정연의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이완구 연대장의 특별법 처리 모범 답안을 아주 성실하게 잘 받아들였군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애초부터 제1야당에게 특별법을 기대한다는 게 무리였다. 이 말씀에 눈이 갑니다. 뽀민 아빠께서는 이제 야당이 운동장 자체가 기울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플레이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 해도 고지고대로 안 듣게 됐다. 못 믿겠다. 역대 최대 의석수 아니냐. 이렇게 꾸짖고 꼬집어 주셨습니다. 저와 최영일 평론가의 나이를 왜 물으시는지요, 대모달님. 광장과 밀실님께서는 청와대로 밀고 가고 싶다 이랬고, 락퀴즈님은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확실히 달라졌다. 더 확실하게 서민 말살이 일어나고 있다. 네. 바람이 되어님, 새정년 이젠 끝이다. 나 스스로 버티는 수밖에 없을 듯하다. 이 외에도 일일이 닉네임을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제1야당의 무기력함에 대한 성토와 함께 깨어있는 시민들의 역할, 우리 시민들이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광화문과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세월호 직접 가족들과 동조 농성자들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적인 의사 표출을 통해서 확실한 결기를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정치권 중에 야당 중에서도 일부 교통할 수 있다고 여기는 세력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견인시키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말로 정리를 저는 하겠습니다. 그런 류의 글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열거하면서 낭독은 해드리지 못한다는 점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게시판은 일단 이 정도 마무리하고 다음 코너 들어갔죠.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 한국의 오프라인 뉴스, 온라인 여론, 국민TV 뉴스에 접속하시면 한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짜 언론 국민TV 뉴스.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자매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에 지금 접속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길경식 이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14년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주요 내용 우선 간추려 볼까요? 네, 일단 2014년도 정부의 이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크게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공평 과세, 세제 합리화 이게 크게 4개의 꼭지로 세부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 경제 활성화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제 말씀을 잠깐 드렸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라는 것과 대부분 이제 다른 것들은 기업 감세 정책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민생 안정과 관련해서는 연금 소득에 대해서 분리 과세를 하겠다는 것과 또 대출금에 대해서 공제 한도를 조금 더 늘려주겠다라는 방안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사실상 이렇게 큰 혜택이 있는 그 정책은 보이질 않고 있고 게다가 조금 의문인 게 상속 증여세 부담 경감을 포함하는 방안이 여기 민생 안정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서민 중산층 생활 안정 지원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서 여기다 넣어놓은 건지 이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상속 증여세 많이 낼 사람들은 아무래도 큰 부자들일 테니까. 네. 그다음에 나머지 뭐 공평과세라든지 세제 합리화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이 세제와 관련한 이슈들을 그냥 모아놓았을 뿐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 주특기 또 한 번 발휘한 겁니까? 그동안 내놨던 것들 다시 모아서 종합 선물 세트 재포장하는 거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앞 표지의 제목만 바꿔서 거의 이렇게 새 내용처럼 보여지게 이렇게 한 것으로밖에 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 최경환 이코노믹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뭔가 거창하게 시작하더니 경기 부양책도 알고 보니까 그랬고 사내 유보금 과세 문제도 뭐 흐지부지 되는 것 같고 오늘 세법 개정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래 잘만 하면 굉장한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런 평가가 나오면 뭔가요? 최경환 노믹스의 실체는?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최경환 씨가 이제 처음서부터 좀 강조했던 부분이 경제는 이제 저 분위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어떤 이제 경기 상황을 좋게 만드는 것보다 사람들이 이게 좋아질 것 같다라고 느끼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책들에서 내놓는 것들을 보면 알맹이가 있는 걸 내놓는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뭔가 거창한 것처럼 보여지지 실제 내용들은 그 알맹이가 없는 것들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시장의 분위기에 대한 시그널만 보낸다 이겁니까? 그렇죠. 그냥 분위기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제 정말로 실체가 없구나라는 게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인식이 돼버리면 그 충격이 오히려 더 크겠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게 되고.
그런데 원래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 뭐 이 얘기하면서 세제 개편을 통해서 증세 없이 세수 확보 가능하다고 누차에 걸쳐서 말해왔잖아요. 네. 뭐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사실 이 박근혜 정부가 정권 초기에 이야기했던 뭐 경제 민주화라든지 공약 가계부는 이미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거의 이제 포기하신 것 같아요. 예, 공약 가계부. 네, 이게 무용지물이나 이제 마찬가지가 되어버렸는데 박근혜 정부가 어쨌든 당선 초기에 정권 초기에는 공약에 필요한 재원이 한 135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50조 원 가량은 세제를 개편을 해서 비과세 제도를 뭐 조정을 하고 감세 제도 같은 것들도 정비를 하게 되면 50조 원 정도, 5년 동안 50조 원 정도의 세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증세를 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그리고 나머지 한 80조 원 정도도 지금 정부가 예산에서 뭐 잡고 있는 불필요한 토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마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고작 1년이 지난 지금 2014년에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게 되면 감세라든지 비과세 정책들이 오히려 남발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처음에 어떤 정권이 가졌던 생각이라든지 국민들이 했던 약속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그냥 무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에도 세수가 10조 원가량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걷어들이려고 했던 것보다 10조 원이나 못 걷어들였는데 지금도 현재 정부가 추정하고 있기로는 올 연말에 8조 5천억 원 정도의 세수가 부족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상태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연말이 됐을 때 작년과 비슷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이게 세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처럼 이렇게 감세를 남발하고 그 재정정책, 경기 부양책 같은 걸 남발하면서 빚을 늘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곧 어떤 그 남부 유럽들, 그러니까 재정 위기를 맞았던 그 유럽의 국가들처럼 재정 파탄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좀 안 좋다고 보여집니다. 겁나네요. 근데 상황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기 말이에요. 그 직장인들 돈 몇 푼 아껴보겠다고 뭐 많이 드는 거 있잖아요. 세금 우대 혜택, 뭐 예금이나 적금. 근데 그거 막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리도 낮은 데다가 세금 우대 혜택도 사라지면 저축할 유인이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세금 우대 저축이란 게 제1금융권에서 이제 세금 우대 종합저축이라는 제1, 제도를 2. 네, 제1금융권에서. 은행 같은 제1금융권? 네. 1과 2가 발음이 참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그 이자 소득세 15.4% 중에 한 6% 정도를 이제 감해주는 그 정책이었었어요. 그래서 만 20세가 넘으면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누구나 이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를 이번에 이제 내년도 세법 개정안 발표를 하면서 이 세금우대 종합저축이라는 제도 자체를 아예 다 이제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 세금우대 종합저축을 가입했던 사람들도 세금을 이제 6% 정도 추가적으로 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정부에서는 이 세금우대 종합저축이란 것을 이제 없애면서 생계형 저축이라는 상품을 이제 그 뭐 노인분들이라든지 장애인 분야 국가 유공자분들을 위한 상품으로 내놓는 게 있었는데 이걸 3천만 원 한도를 이제 5천만 원으로 늘려서 이런 그 노인분들이나 유공자분들한테는 조금 더 혜택이 가고 일반적으로 20세 이상 직장인들이 많이 가입하던 상품은 없어져서 부담이 조금 더해질 것 같은데요. 근데 생계용 저축 이거 한도 늘려도 여기 가입 제한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중적 파급력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그 정부의 의도는 아무래도 기업 감세 정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정 세수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세금우대 종합저축이 전체 예금액이 25조 원 가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조금 더 거두어서 기업 감세에 좀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 부족한 거 떼우려고요? 그런 의도로 좀 보여집니다. 그거야말로 아이들 손에서 뭐 뺏어다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의 정책이란 게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늘에서 이게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들인 돈을 쪼개서 정책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한다라는 건 다른 한편에서는 분명히 이게 그 부담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든지 계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풍선처럼. 그렇죠. 어디 누르면 어디가 튀어 올라온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걷어야 할 세수의 총 목표는 있는데 어디서 깎아주니까 그거를 푼돈 거기 가서라도 조금씩 벌충해서라도 채워 넣는다 결국은. 예. 에이. 그래서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감세를 이제 좋은 거니까 드러내지만 아무래도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최대한 감추려고 하겠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서민들의 실질 소득은 더 감소하고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뭐 정치도 팍팍하고 지금 세월호도 답답해 죽겠는데 우리 기리사까지 지금 이 경제에서 열받는 말씀만 해주시네요. 저도 항상 이게 좀 좋은 소식,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 뉴스를 보고 이렇게 해도. 그때까지 앵커를 계속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언제까지 좋은 뉴스가 나올지. 오늘 세법 관련해서 OECD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낸 것 같은데 그 부분만 딱 정리해주고 오늘은 과외 공부 그만하죠. 지금 너무들 멘붕에 열받아들 계셔서 경제 얘기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네. 일단 이 OECD에서 이야기하는 건 보통은 이제 조세라는 게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기능인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금을 걷기 전이나 걷기 후나 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유럽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0.2% 이상 이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세 제도가 그런 역할을 거의 못 하고 있고 이번에 세법 개정안을 이렇게 쭉 훑어봤을 때 오히려 기업 감세 정책을 진행하면서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세금이 오히려 올라가는 것을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더 악화되는 식으로 세법이 개정되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개정이 아니고 개악이군요. 사실상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문제점은 화요일 날 좀 짚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경식 이사였습니다. 뉴스가 많은 날이었습니다. 한 말씀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에서 개파는 필연적입니다. 문제는 개파의 내용과 활동 양태입니다. 오야분과 꼬붕 사이로 얽히는 주군 관계나 학연, 지연 등의 개인적 인연, 그리고 정치자금이나 당직을 나누어주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개파가 아니라 정책 노선이나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묶여야 합니다. 새정치연합 내 개파 간 움직임을 통해서 향후 이 정당의 앞날을 예측하게 한다면 비대위 백날 해봐야 도루묵입니다. 전당대회 앞두고 새 대결이나 벌이던 기존 방식으로는 신뢰 회복 요원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요? 개파 없었습니다. 스스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명단 발표 전에 각 개파 수장들 한자리에 모여서 구시대적 개파 청산선언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